예. 소방 공무원 면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거 조건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제 제가 어디 학교 강의를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학생들이라든가 경찰 지망생들을 만나게 되면은 제 관련된 노하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남김없이 알려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 공무원도 비슷할 겁니다. 사실은 뭐 그 차이가 없을 텐데, KBS 보도입니다. 어제 18시 54분이니까 어제 오후에 전원 합격과 과락 이렇게 됐고, 소방 공무원 면접은 복불복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과락, 이상한 소방청 채용 면접.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경찰 면접을 보고 사실은 필기시험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야 뭐. 근데 실제로 요새는 뭐 소방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쪽은 면접이 실제로는 그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일정 정도 공부를 한 애들이 전제입니다만은 실제로 구급 공무원 정도 시험의 난이도에서 필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그래도 꽤 이름 있는 뭐 아니 웬만한 수준의 학원에서 경험 있는 강사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 시험은 필기 시험은 기본적으로 뭐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부지기수로 봐왔던 거고, 근데 이제 탈락하는 경우는 자기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 수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수험에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있고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또 자기가 공부한 거를 과신해서 하다 보면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를 잃으면은 제가 수많은 경찰 수험생과 걔들이 합격하고 경찰이 되고 경찰 생활하는 걸 거의 몇 년,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봐왔지 않습니까? 진리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근데 면접 점수가 떨어졌는데 누가 봐도 면접이 떨어진 것 같아. 왜냐면 필기는 딱 맞춰보면 아니까. 근데 면접은 맞춰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랑 비교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진 게 명확한데. 근데 어떤 점에서 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결과가 석연치 않을 때 실제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난 2월에 진행된 소방청의 소방 관련 학과 여성 공무원 채용. 보통 이런 경우는 일반 공채도 있지만은 소방 관련 학과를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행정학과 특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행정학과를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티어가 또 있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운영하니까 여기서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공개 경쟁 경력 채용 뭐 어쨌든 다 합쳐갖고 1283명을 뽑는 대규모 채용인데, 소방청은 이 정도 뽑나 봅니다. 뭐 한 해에 경찰은 한 4,000명, 소방도 한 1,600, 뭐 대충 이 정도 뽑나 봐요. 그러니까 경기도 소방 관련 학과 여성 공무원 15명을 뽑는데 27명이 응시에 갔고, 그러면 A 면접장이 13명, B 면접장이 14명이죠.
그러니까 필기 시 1차 필기, 2차 체력, 3차 면접 이건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문제는 면접이 나온 A 면접장 13명, B 면접장 14명인데 면접 결과가 황당한 거예요. A 면접장의 13명은 다 합격. B 면접장의 14명 중에 12명 합격? 12명 탈락? 2명 합격. 15명 뽑았던 거죠. 이게, 물론, 이제 말하자면, 아니, 뭐, 어쨌든, B 면접장에는 면접을 못 받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의 생각과 통상의 가능성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 아니면 이건 너무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말하자면 면접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보통은 면접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경찰도 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합니다. 사실은 의사소통 능력, 말을 좀 잘하고 듣고 이런 거,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주어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합쳐갖고 한 5가지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 영역당 20점, 20점, 100점 이렇게 된 걸 또 다시 한번 환산하지만,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총점에서 떨어지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과락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면접관들이 한 면접 시험장에 3명이 들어갑니다. 기본 3명. 더하면 5명. 이렇게 되죠. 4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근데 뭐 어쨌든 뭐 3명이라고 하거나 5명이라 하거나 어쨌든 그 중에서 40% 미만.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4점 이하를 주면 그건 다른 데서 많이 받아도 그냥 과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문 면접관 시험 면접은 150점 만점이니까 총점이 75점을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험위원 2명이 어떤 2점을 줬다면, 그러니까 과락을 시켜버렸다면, 그러니까 아마 이 KBS의 기자도 아마도 총점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비면접장에 왔던 면접관 누가 어떤 의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의도도 있고 이유도 있었어. 이 이유 때문에 싹 과락을 시켜버리는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과락을 확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전체 면접에 응시한 인원이 2,795명이지만 과락을 받은 지원은 120명, 말하는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12명이 과락이 나왔다는 건 대단히 이상한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얘기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 심사는 면접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면접관 후보 313명이라고 하는데 3명씩 골라서 그 중에서 3명은 A, 또 한 3명은 B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기본적으로 면접위원회 전문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이지하는 건데 너무 깜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 그래서 보통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강제 배분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면접을 몇 번 이렇게 하지만 하루 종일 하지만 뭐 한 계속 면접을 보는데 오전에 할 때가 있고 오후가 할 때 있고 오전에는 좀 빠릿빠릿하게 했는데 오후에는 힘들고 좀 지쳐. 그러면은 오후가 점수가 컨디션에 따라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쪽에서 점수를 낮게 주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앞쪽으로 다 합격증이 몰리는 게 될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강제 배분 방식. 그래서 어쨌든 그 5명이 뭐 면접으로 들어오거나 어쨌든 할 때 뭐 상위 몇 %는 몇 명,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면접관이 난 다 과락시켜버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기 면접관이 왜 과락을 시켰어요? 내 고위 권한인데?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적 독립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경찰 면접 필기시험 붙고 나서 체력학원을 다니면서 면접도 같이 준비를 하는데, 그 면접을 같이 준비한다는 건 사실은 필기시험을 다 같이 봤다는 거예요. 체력시험 때도 얼굴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험 번호가. 그럼 걔네들이 노량진의 특정 학원에 가서 면접을 준비할 때 되면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알아요. 왜냐하면 연결된 번호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일종의 짜는 겁니다. 짠다고 하는 건 좀 그런다. 야, 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일종의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면접 현장에 들어가서 이것도 섞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경찰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럴 걸 대비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5명이 만들어질 때, 야, 우리가 인접했으니까 그럼 내가 사회를 볼게. 네가 A란 답을 하고 B를 답. 왜냐 이건 뭐냐면 일종의 토론 면접 같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짜거나 아니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자고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토론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는 대략 거기서 거기거든요. 토론 주제. 그리고 뭐 물어보는 것도 대략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그 면접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의 학원에서 뭐 미리 빼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일정 정도 이 대략적인 어떤 큰 범위의 정보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면접관이 알아채고 다 과락을 시켰거나 아니면 일종의 부정행위 같은 형태이기도 하지만은 부정행위라고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그러니까 과락을 이렇게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수험생의 문제가 아니라 면접관의 문제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면접관이 잘못 선정이 된 거죠. 예를 들면은 경쟁하는 학교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적으로 예를 들면 소방이나 경찰 같은 이 면접관이라는 건 대부분 소방이나 경찰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그런 쪽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경쟁하는 학과에 왜냐면 이게 기피가 되니까 자기 학과의 학생을 면접 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학과의 학생을 면접 보게 했는데 거꾸로 이게 역효과가 나버린 거예요. 이 새끼들 내가 통으로 다 들어왔네? 우리 학교, 우리 과와 경쟁하는 저쪽 학교, 저쪽 과인데, 얘네들 다 떨어뜨려 어떻게 됩니까? 내 과에 학생들이 다 붙으니까. 상대성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법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대한 관련 법률에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인사 관리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법에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면접 전수를 공개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보기엔 이렇게 이 무더기 탈락이 나온 것은, 그리고 이게 과가 소방 관련 학과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실 이 여기에 면접관 313명 중에 실제로 소방 관련 학과에 관련된 사람들을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경찰.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럼 경찰 쪽이면 다른 쪽이면은 소방 관련된 전문성인 거 물어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가졌지만 이해관계가 이게 말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경쟁하거나 상대하는 소방 관련 학과의 이 애들이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우리 학과가 아니니까. 그 무더기로 탈락시킬 수 있죠. 사실은 이게 사실 이제 국회에서 이해식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한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면접관이, 물론 이 이해식 의원도 어떤 제보를 받았겠죠. 사실 이것 된 거는 어떤 면접관이 사실은 이렇게 뭔가 야료를 부린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냥 면접관 풀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면접관 풀의 전문성인 걸 많이 만들. 제가 경찰 면접관을 가면서도 사실 야, 참 면접관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저런 애가 어떻게 면접관으로 들어오니? 라는 그런 한탄을 했을 때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아는 그 면접 저기 하는 그 실무자들한테 조금 이건 좀 바꿔야 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뭐 쫄따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억울한 거죠. 또 이제 억울한 거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유독 면접관 어떤 애는 특정한 수험생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당황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다른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합격시킬 수는 없어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면접관이. 그럼 그 사람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면접관의 풀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면접관의 면접 내용도 실제로는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도 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뭐 할 겁니다. 왜? 자기 이게 다 노출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AI 면접관을 써야 되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면접의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저는 경찰 면접의 경우에도 억울하게 떨어진 애들을 여럿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떨어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느낌상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쟤는 실제로는 실력은 있는데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고, 그리고 집단 면접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그래서 경찰도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집단 토론 면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야료를 부리고 하니까 그건 사실은 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찰 면접이나 뭐 소방 면접 시험이 꽤 시간이 흘렀고 많이 했고, 그렇다면 면접관의 표준화, 면접 그 기술의 표준화,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고 또는 그걸 가지고 뭔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다.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그러면은 더하면은 이 사람이 아까 인제 제가 앞 시간에는 체력 검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주 그 면접관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또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캐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이 능력을 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면접 방식이 사실은 발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안 할 뿐이죠.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할 뿐인데 이거는 대규모의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즉 필요한 때마다 쪼금을 소수로 뽑는 방식으로 전화하거나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하는 한도 내에서 사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로구 구청장이 이제 무학동 주민들이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치해수센터를 거기서 만들겠다고 서울시에서 뭔가 이 액션을 보이니까 사실 무학동이라는 데가 저기 독립문 좀 지나서 그 위로 넘어가는 그쪽이죠. 그런데 그게 종로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술 취해갖고 막 파출소에서 난동 부리고 그런 애들을 파출소에 잡아놓을 수 없으니까 어딜 가서 이제 그걸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죠. 그 공간이 필요한데 주치자 응급의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식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병원으로 보내야 되지만 술 먹고 행패 부리거나 뭐 이런 좀 술이 깰 시간이 필요한 애들은 주치해소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문제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어, 이게 예를 들면 무학동 같은 주거지에 가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술집, 클럽, 밀집 지역에 두면 어떨까요? 근데 거기도 비싸잖아. 땅값도 비싸. 이게 님비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런 시설은 오면 안 돼. 그러면 사실 그러면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실 저는 어, 술 처먹고 난동 부리는 놈들은 술을 판 놈이 있고 그죠? 그럼 주류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주류협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해라. 아니면 주류 도매상 공간이 뭐 좀 도매상은 의미가 없죠. 그럼 도심에 있으면서 그런 주류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에 그런 본사 건물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건물을 써야지. 예를 들면은 지금 소주가 어디입니까? 진로? 뭐 하이트 진로인가? 거기. 아니면은 뭐 무슨 또 이제 이 술집 연합회 같은 거 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한테 공간을 내라고 하고 해서 사실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명확한 것은 주치해소 센터를 일반 거주지에 만드는 건 안 됩니다. 물론 원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치안에 문제가 생기고 뭐 별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주치해소 센터는 도심에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주류 회사의 건물 아니면 술 파는 연합회 건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돈을 벌면 그만큼 써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할걸요. 제가 그저께인가 필리핀 지석주 씨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필리핀에서 납치 살해당한 분이시죠. 특히 필리핀이 굉장히 한국 사람에 대한 범죄 피해가 3,0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뒷짐지고 있고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3,181명. 그런데 이렇게 위험함에도 한국 필리핀 간의 안전관리 협약은 제로. 지석주 씨 사건만 해도 한인 사업가 살인 사건이죠. 영사 조력 제공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필리핀으로부터 배상금도 못 받내고 있어. 오히려 중국이나 홍콩은 강경한데 우리 정부가 등신 새끼들밖에 없어갖고 한국의 국민들이 3,000명이 넘게 필리핀에서 살인 강도 피해를 받고 있는데 입도 뻥끗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지도 못하고 돔나무 같은 놈들 어디 도망가고 막 이러니 그냥 외국에 나가서 호구 취급받는 거지. 집안의 여포란 장난 집안의 여포고 나가서는 등신 취급받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뭐 코리안 데스크를 증원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경찰 주자관을 증대하든가 그럼 협약 그럼 외교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소위 선진국의 주재관 가려고 눈을 뒤집어 갖고 하죠 경찰 애들이. 그래서 경찰 출신이나 이런 그게 그 좀 괜찮은 출신들만 거기 가서 애새끼 키우고 잘 놀다 오고 그렇게 되죠. 해외 경찰 주재관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면 그렇게 놀다 온 놈도 많습니다. 경찰 그 고위직 놈들 중에 외교 쪽으로 갔다 온 놈들. 정작 중요한 것은 경찰 주재관은 그렇게 해외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거고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건데 그거는 안 하고 참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는. 자,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억울한 피고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형사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잘못 수사해서 잘못해갖고 억울하게 피고인이 됐을 때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는 건데 그러면은 문제죠. 국가보안법 위반, 개헌법 위반 같이 과거사 재심 부분은 과거야 뭐 권위주의 정권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문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또는 판사들이 잘못하거나 그랬을 경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왜 못 묻느냐. 국가가 돈 물어주고 말면 되느냐. 글쎄요. 형사보상금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백억 이상 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잘못된 법 집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돈 물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 어떤 예를 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형사사건 기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든가 검찰의 기소를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갖고 감시하게 한다든가 잘못을 이게 우선인데 형사보상금은 나중이죠. 이미 잘못 저지른 건 국가가 돈으로 물어주는 건 사실은 사후적인 거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선우차가 바뀐 거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